안녕하세요. 마미모입니다. 이번 주말 아마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밤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관심 종목을 본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특히 TQQ와 SOXL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3편 올렸는데요. 간단히 보자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왜 폭락했는지, 개별 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주가의 폭락이 불안한 분들께 마음의 위안을 드리는 글이었어요. 시간을 들여 꾹꾹 눌러 담은 제 생각인데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위로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왜 하락했는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일,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집중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5년차 주린인 주부인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으니까 패스하셔도 좋고요. 단 저와 같은 50대, 60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언제나 수반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1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1년 뒤에 QQQ가 40% 넘게 오를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26년 6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QQQ는 1년 동안 40%가 넘게 올랐죠. 그럼 TQQQ는 어땠을까요? 3배니까 무려 140% 정도가 넘게 상승했죠.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대략 2,4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1년 전 $20 정도 했던 게 현재 $280를 넘어섰죠. 무려 14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100만 원이 1,400만 원이 된 셈이죠. 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의 야수의 심장은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냉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승하는 주가를 보면 주식을 사고 싶어지거든요. 방송에서도 주가의 폭등을 연일 보도하고 유튜브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리고 종목 토론방에서도 수익 인증하느라 난리였죠. TQQQ로 또는 SOXL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 나만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 반도체 섹터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플러스 10% 상승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30% 오르면 쳐다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50%가 오르면 검색하기 시작하고 100%가 오르면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가 상승하면 그제야 확신을 갖게 되죠. 물론 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소 과장해서 예를 든 거예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주가가 최고점일 때 뛰어들게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때가 가장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도 밝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방송에 나온 전문가도 경제 유튜버도 모두 한의에 차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시점에 금요일 밤 같은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4% 넘게 빠졌어요. 정확하게는 4.18% 하락했어요.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견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던 반도체 주식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앉았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3% 하락, AMD가 마이너스 11% 빠졌고 인텔도 마이너스 9% 넘게 하락했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마이너스 6%씩 하락했고요.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하루에 14.28%나 하락 마감했고요.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로 마이너스 2.37%가 더 하락해서 다 합치면 하룻밤에만 16%가 하락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 이걸 3배로 추정하는 SOXL은 무려 마이너스 30% 하락했고 이 또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33% 이상 하락한 것이죠.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룻밤에 300만 원이 넘게 증발한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의
한 달 급여인 것이죠. 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하락은 새로운 악재가 터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폭등하고 너무 과열된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떨어질 핑계를 찾은 것뿐이에요.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일자리가 시장 예상보다 2배 넘게 늘은 것인데요. 원래 이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경기가 튼튼하다는 뜻이니까요. 이래서 고용이 늘어난 것이고요. 근데 주식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분명 좋은 소식인데도 시장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말이죠.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은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줄 이유가 없겠네? 오히려 금리를 지금처럼 높게 유지하거나 또는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9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던 미국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말하자면 울까 말까 고민하던 아기의 뺨을 확 때려버린 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악재가 생긴 게 아니라 오를 만큼 오른 시장이 좀 쉬어갈 핑계를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스페이스X 상장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2026년 6월 12일에 한 주당 135달러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만 무려 2,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2,700조 원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초대형 상장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거기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려고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나 있던 주식들을 파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금요일 밤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고용지표였지만 말이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언제나 이유는 갖다 붙이면 그게 전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주식시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폭락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이번에는 주가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이는 곧 조정이 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미국 주식이 하락한 것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진짜 걱정은 금요일 미국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작될 공포와 불안감이에요.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를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위켄 나스닥 100을 살펴봤더니 지금 0.45%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위켄 나스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정식 명칭은 위크엔드 유스테크 100인데요. 쉽게 말해 주말 동안에도 미국 나스닥 100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만든 주말 거래 가격이에요. 평일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열리지만 주말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 빈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대략 보여주는 일종의 참고용 지표인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실제 나스닥 지수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참여자도 적고 거래도 제한적이라서 월요일 정식 시장이 열리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투자 판단을 내리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에 위켄 나스닥 보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주말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라도 참고할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위켄 나스닥이고 위켄 오일 이런 거예요. 즉 위켄 나스닥 100이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금융시장의 투심을 대략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말에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냥 주말 분위기를 어림짐작해보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가장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TQQQ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새로 상장된 삼성전자 2배 또는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에 올랐던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필이면 반도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출시된 상품이라는 거예요. 네이버 주식 카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2배 레버리지 상장 이야기로 관심이 무척 뜨거웠거든요. 2026년 6월 5일 금요일 한국의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는 하루 만에 2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4%가 하락했어요.
이날 밤 열린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도 마이너스 12% 이상 빠졌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배, 하이닉스 2배에 투자한 분들은 월요일 아침이 더욱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금요일에 이미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폭락 영향이 적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일단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매도 폭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얼마 전 둘째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요즘 삼성전자 2배, 하이닉스 2배 종목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언니한테 말해줬어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1배수만 해도 변동성이 무척 큰 종목인데 거기에 2배 레버리지를 붙이면 TQQQ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이죠. 더구나 최고가로 오른 반도체 종목들 그것도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겠다고 열광한다니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2배 레버리지 출시를 앞두고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TQQQ를 위험하다고 합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은 물론 개별 종목의 2배 레버리지가 TQQQ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T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지수를 추종한다는 데 있어요. 이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콤 같은 우량 기업 1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도 나머지 기업들이 버텨주면서 그 충격이 희석되는 거죠. 즉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며 여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3배 레버리지로 TQQQ라는 종목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별 종목은 기업 하나의 주가 변동폭이 원래도 큰데 거기에 2배, 3배, 심지어 5배 레버리지까지 붙이는 종목이거든요. 100개 기업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기업 하나에 내 인생을 갈아 넣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적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10% 하락, 별거 아닌 악재 하나만 터져도 15% 하락합니다. 금요일 밤 마이크론만 봐도 하루에 13%가 넘게 하락했잖아요. 만약 이게 마이크론 2배 레버리지였다면 하루에 마이너스 26%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면 3배의 레버리지인 TQQQ보다 오히려 개별 종목이 그리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얹은 개별 종목 2배 종목이 TQQQ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고요. 제가 개별 종목이나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변동성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상승할 땐 꽤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상승분을 포기하고 덜 벌더라도 제가 투자하기 쉬운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죠.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아무리 돌아봐도 TQQQ가 하루에 20%씩 빠진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14% 넘게 빠지는 날도 드물었고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날조차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죠. 대체로 하락해도 10% 이내라는 거죠. 물론 위아래 변동성만 놓고 보면 이것도 상당한 변동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같은 레버리지라도 개별 종목 하나를 추종하느냐, 100개 기업으로 분산된 지수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변동폭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50대, 60대 6남매 가족이 아무리 큰 수익을 준다 해도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의 한계가 딱 TQQQ 정도까지거든요. 자, 그럼 지금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저점에서 들어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수익률이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100% 수익이 70%가 된 정도죠. 아쉽긴 해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여기서 더 빠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진짜 힘든 분은 따로 있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 고점에서 들어간 분, 그리고 그 고점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 올라탄 분들이죠.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익률 깎이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금이 줄어드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강조했듯 레버리지 종목은 폭등할 때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면서
현금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5년 동안 TQQQ에 투자해온 제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신의 주식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분이시라면 반대의 경우를 꼭 기억해 보세요. TQQQ는 상승장에서 계좌에 수익이 금방금방 불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이때는 정말 신이 나요. 반대로 하락할 때도 손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을 즐겼다면 하락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같은 종목의 다른 얼굴일 뿐이거든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레버리지 종목 투자는 정말 어려워져요. 이 레버리지 종목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요일 밤 TQQQ가 하루에 마이너스 14%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만 보면 정말 무섭죠. 수익 보던 분들도 하루 만에 14%가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TQQQ는 6월 2일 종가가 87달러였고 금요일 밤 종가가 7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겨우 마이너스 16% 내려온 겁니다. 최고점에서부터 보면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변동성은 지난 5년 동안 셀 수 없이 봐왔어요. 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공포에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도움닫기 하면서 전진하는 곳이에요. 멀리 뛰기 선수도 더 멀리 뛰려면 먼저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가 힘을 주어서 멀리 뛰잖아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 자세인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야 하고 너무 뜨거워졌으면 열을 좀 식혀줘야 해요. 오히려 조정 한 번 없이 오르기만 하면 주식시장은 훨씬 더 불안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마미모에를 포함한 우리 심약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폭락시장을 마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요. 그런데 막상 계좌에 손실이 찍히고 뉴스마다 그리고 유튜브마다 폭락 썸네일이 도배되면 굳어졌던 결의도 속절없이 흔들리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서 불안한 게 당연하고 무서운 건 더더욱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죠. 지금 불안하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 하락장이 와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종목인지,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더 하락해 준다면 오히려 자신 있게 물타기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나는 충분한 현금을 그동안에 준비해 두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물론 이건 레버리지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을 겪고 싶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면 일배수 ETF인 SPY, QQQ, SOXX 같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게 항상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모아가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종목이 바로 이 세 가지 ETF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양념처럼 TQQQ를 조금만 곁들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 60대 6남매 가족이 지켜온 투자 원칙을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장기 투자 계좌를 따로 보유하면서 그 장기 투자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TQQQ로 용돈 벌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일정 금액의 현금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현금 남겨두기를 정말 어려워하죠. 주가가 오를 때는 이 현금이 어찌나 얄미운지요. 남은 현금까지 다 넣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이 돈을 몽땅 주식으로 바꿔야 하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상승하는 이유만 보려고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HBM 시대가 열린다, 이런 호재 뉴스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하락장이 깊어진다면 그동안 현금을 들고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 매수를 진행하는 분이든 처음 투자하는 분이든 한꺼번에 왕창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이 여기서 끝일 수도 있고 더 큰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여유 있게 말이죠. 특히 레버리지 종목의 물타기는 정말 신중하게 텀을 길게 두고 매수해야 합니다. 텀을 길게 두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홀라당 올라버려서 추가 매수하지 못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어쩌냐고 질문하신다면 그 수익을 포기하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멘탈을 지킬 수 있고요. 시장은 투심이 한번 무너지면 진짜 무섭게 폭락하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 부근이라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물론 제가 최고점 부근이라는 말을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런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남겨둔 현금을 왕창 털어 넣으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매수할 돈이 없어집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물타기 매수했다가 주가가 반등해서 원금이 회복되면 꼭 일부를 덜어내고 다시 현금을 준비해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CPI를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예요. 미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빵 사고 계란 사고 월세 내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식당 사장님이 재료를 사오는 가격이에요. 고기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재료값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월가는 이 지표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지 아니면 안정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요. 오라클이나 어도비 같은 기업들 말이죠. 시장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대감만 잔뜩 앞서 있는 건지 만약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고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물가 지표가 안정되게 나오고 실적이 좋으면 다시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거고요. 현금은 공포가 왔을 때 꺼내 쓰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과 미국 시장이 폭락하니까 또 온갖 노이즈들이 등장했어요. 물론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QQQ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요. TQQQ가 SOXL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고요. 그 엄청난 상승 뒤에 이제 겨우 톤 조정 한번 나온 것뿐인데요. 극단적인 폭락론자든 폭등론자든 언젠가 한 번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어느 한 곳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어요. 미국 시장도 거품이 있고 미국의 분석가들도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이잖아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까지 참여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일무이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세력이 마음대로 주가를 조작하기도 어렵죠. 설령 흔들지언정 미국 정부와 미국 금융 시스템은 세계 최강 수준이잖아요. 제가 5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운 것도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늘 엄청난 노이즈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요. 2020년 코로나 폭락도 있었고 2022년 금리 인상 폭락도 있었고 은행 파산 사태도 전쟁도 관세 폭탄도 그밖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도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의 이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이 망할 것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론자가 되자는 건 절대 아니죠. 시장을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수할 땐 분할 매수하고 상승장에선 욕심을 줄이고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죠. 이번 하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건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불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내가 가진 종목이 불안한 건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투자는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몇 년 그리고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는 몇십 년을 바라보는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포에 빠지지도 마세요. 상승장에서 욕심을 경계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경계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번 하락장에 남겨둔 현금이 없어서 주가의 폭락이 두려웠다면 반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월요일장은 월요일에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